두둥. 네, 안녕하세요. 방송국 노예들 아플릭스입니다. 네, 한 주 또 잘들 보내셨는지. 저희 오늘은 이제 짝수와 왓챠와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주제에 맞게 영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죠? 비영어권 콘텐츠 영업하기.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주로 영어권 콘텐츠를 많이 보다 보니까 좀 놓치는 재밌는 것들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비영어권 콘텐츠 영업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최근에 그 주아임마라는 중화권 팟캐스트와 콜라보를 한번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자극을 받아서 중국어권 말고 또 다른 비영어권 콘텐츠들을 좀 소개해보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꽁칠이고요. 네, 저는 스릴러와 무서운 걸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호입니다. 전 먹방과 요리 콘텐츠 좋아하는 칠범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기에 앞서서 네, 또 소중한 댓글들을 소개를 해볼게요. 슬로우 댄스님이 우리의 이제 그 뭐랄까 최고의 그렇죠, 열혈 열혈 청취자. 구독자분 찐팬. 중에 한 분인 슬로우 댄스님이 네, 요즘 중드 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전혀 할 줄 모르는 언어라서 좀 장벽이 있었대요. 콜라보로 중화권 콘텐츠 소개해 주셔서 재밌게 들었어요. 특히 보스 프린세스는 볼까 말까 망설였었는데 소개해 주신 덕분에 잘 봤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여주가 너무 좋아요. 바람핀 전남친 쿨하게 죽이고 싸움도 너무 잘하고 네, 길이가 길지 않아 부담 없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작은 아씨들 그리고 작은 아씨들 에피소드도 들어주시고 같이 남겨주셨는데 아직 못 보셨대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더 보고 싶다고 적어주셨네요. 네, 일도치 않은 자가격리와 재택근무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신 와플릭스, 이 시국이라 더 감사하다고 하트와 함께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작은 아씨들 에피소드에 5,000 캐시를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캐시를. 여기 캐시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그리고 초코 스누피님도 저희 작은 아씨들 에피소드에 5,000 캐시를 또 후원해주셨어요. 초코스누피님. 그리고 돌돌님이 또 빅리틀 라이즈를 요즘 또 재밌게 보고 계시나 봐요. 네, 제가 엄마라서인지 부모 역할의 무거움을 절절히 느끼면서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맞아요. 메릴 스트립 얄미운 연기 정말 너무 착붙이죠. 진짜. 정말 잘하고 남편들의 다양한 모습들도 잘 담아낸 것 같고, 네, 아들만 둘이신가 보네요. 아들을 잘 길러야 세계 평화가 올 것 같다, 이런 또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각자 어느 언어권의 콘텐츠를 준비를 해오셨어요? 어느 영어권이요? 언어권. 네, 저는 프랑스. 저도 프랑스. 오? 저는 스페인. 저는 아이슬란드. 칠본과 프랑스가 겹쳐서 지금 약간 긴장되는데. 긴장되는데. 장르가 뭐예요? 장르. 꽁치 장르. 나 로맨스. 장르 뭐예요? 에이, 이거 절대 안 봤어. 앞 글자 말하기. 하나, 둘, 셋. 파. 아니야. 아이. 로맨스예요? 네.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로코예요, 로코. 오피스 드라마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저는 이제 스릴러. 본업에 충실하겠다. 본업?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캐릭터에 충실하겠다. 스릴러입니다. 세우는요? 드라마인가?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드라마는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어요. 그 넷플릭스에는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라는 되게 안 흥미롭게 보이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넷플릭스. 근데 제목이 흥미롭긴 했는데 그래요? 저는 신선한 아니 뭐 제목이네. 살아남기 무슨 법 이런 거 나는 너무 많은 클릭 안 것 할 같아요. 거야. 근데 나도 클릭 안 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제목이 저는 너무 안 꽁치가 말해줬어. 흥미스러워가지고 볼 생각도 안 했는데, 어쩌다 이제 저 같이 사는 사람이 이걸 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보다가 저도 신기하다. 푹 그분은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보셨을까? 그러게. 어떻게 클릭했을까? 모르겠어요. 네. 그 원제가 Call My Agent예요. 원제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거 드라마예요? 다큐가 아니 다큐란다. 뭐 드라마예요. 아. 드라마. 원제라기보다 영어 제목이죠. 영어 제목이 Call My Agent고, 사실 프랑스 드라마 원제가 딕 폭생. 예? 딕 폭생. 이렇게 이제 읽는 프랑스 딕폭생이요? 예. 딕펑스?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라는 뜻이에요. 프랑스어로. 이게 왜 10%가 제목이냐면 이 연예인 매니저들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들이 배우가 받는 돈의 10%를 수수료로 이제 받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목으로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네. 2015년도에 프랑스에 방영됐던 드라마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아닌 거예요. 시즌 3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한 시즌당 6개씩 에피소드들이 있고 방영할 때 프랑스 시청률 1위 굉장히 인기 많은 드라마였어요. 이 드라마의 매력 포인트가 뭐냐? 줄리엣 비노시, 프랑스아즈 바비앙, 세실드 프랑스 뭐 이런 되게 유명한 프랑스 배우들이 실명으로 그냥 출연하거든요. 그냥 역할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 자신. 저는 줄리엣 비노시를 원래 되게 좋아해가지고 줄리엣 비노시가 언제쯤 나올까 이거 기다리면서 이제 시즌 1을 봤었는데 시즌 1의 맨 마지막 에피소드에 줄리엣 비노시가 나온 에피소드가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 제목처럼 파리에 굉장히 잘 나가는 에이전트 회사가 있어요. 이름이 에스크, ASK 이런 에이전트사의 프로 에이전트 4명이랑 같이 일하는 비서들 3명이 주 캐릭터입니다. 이 드라마에. 그래서 이들이 진짜 어떤 매니저냐면은 그냥 뭐 배우가 아니라 영화 쪽에서 되게 유명한 에이전트사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 배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매일매일이 엄청난 싸움터예요. 영화계가 당연히 뭐 그렇겠죠. 근데 이 영화계에서 자신의 일을 위해 굉장히 치열하게 막 그런 배우들과 막 밀어붙이고 달래고 조율하고 진짜 멋있는 영화를 만들려고 분투하는 모습들을 엄청 사실적이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담은 드라마입니다. 보면 진짜 웃겨요. 보면서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고요. 이 드라마에 아까 제가 에이전트 4명이랑 비서 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만든 사무엘이라는 파리 영화계의 핵인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일으켜가지고 에스크라는 회사를 잘 만들었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이제 뭐 마티스라는 이 회사의 1인자를 꿈꾸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되게 겉모술수에 능란하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가 않아요. 되게 미중년의 어떤 남성. 그다음에 이제 앙드레아라고 해서 일에 미친 진짜 엄청나게 유능한 여자 에이전트가 나와요. 근데 굉장히 막 고집 세고 성깔 엄청 있는데 일 진짜 열심히 하고 들어오는 모든 대본을 다 읽는 그런 레즈비언의 마성의 여자 에이전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비서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20대 초반의 여성 까미유라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뭐 일에 되게 욕심 있고 무엇보다 되게 성심껏 일하는 또 남자 에이전트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어떤 에스크에서 일하는 가족들, 이 직원들이 이 드라마를 쭉 끌고 나가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이 사무엘 아까 이제 핵인싸 이 회사를 만든 이 할아버지가 그동안 되게 열심히 쉼없이 일을 하다가 8년 만에 휴가를 가면서 이 드라마가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 직원들이 사무엘 잘 다녀와. 그래서 막 모자도 예쁜 거 선물해가지고 막 멋있게 그 파리의 그 남성 할아버지가 휴가를 떠납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와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죽었다고. 띠딩 두rum. 뭐 어디 여행 갔는데 사고로. 되게 약간 허무한 사고로 어머나.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사장이 대표가 없어진 거예요. 초비상이겠구나. 초비상이죠. 그리고 과연 이제 이 회사의 대표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그런 이제 견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마티스 있잖아요. 겉모술수에 되게 능란한 이 이제 마티스가 내가 이제 1인자가 되고 싶다는 되는 건가? 그런 어떤 작전을 세우고 자기가 막 1인자가 되려고 막 전략을 펴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되게 견제하고 싫어하는 앙드레아라던가 가브리엘 같은 젊은 세대의 에이전트들이 또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드라마가 이제 굴러가는데 매회 에피소드에 그 실제 프랑스 배우가 소재가 돼요. 예를 들면 1화는 세실드 프랑스라는 진짜 검색하면 이제 나오는데 되게 유명한 프랑스 배우거든요. 이 배우가
이 당시 이제 한 40 언저리쯤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나이가 되게 많아가지고 타란티노의 새 영화에 캐스팅을 원래 하려고 되게 막 공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브리엘이라는 이 에이전트의 배우거든요. 이 세실드 프랑스가. 그래서 가브리엘이 계속 이 타란티노 측이랑 계속 이렇게 줄 다리게 하면서 어떻게든 이 세실드 프랑스를 타란티노 영화에 캐스팅하려고 막 1년을 뭐 노력했어. 그리고 세실드 프랑스도 막 출연하고 싶어가지고 말도 막 연습하고 되게 했어요. 근데 타란티노가 퇴짜를 놓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많아서 세실드 프랑스는 쓸 수 없다. 타란티노 나와요? 나오진 않아요? 이 에피소드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뒤에 시즌 2, 3 가면서 타란티노가 나오는 웃기다.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1화는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열받잖아요. 프랑스의 되게 대배우 중에 하나로 꼽히는 세실드 프랑스가 나이가 많다고 지금 까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차마 이거를 어떻게 세실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말을 못해. 가브리엘은 그런 성격이에요. 너무 사람이 착하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내 배우한테 상처 주는 말을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하루 종일 끙끙 앓는데 결국에는 세실드 프랑스가 다른 사람한테 이게 들어가지고 내가 나이 많아서 까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기분 나쁘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가브리엘한테 너랑 일 못하겠어라고 얘기해버려요. 그때 이 순간을 또 사무엘이 아니라 마티스가 놓치지 않죠. 그래서 마티스가 또 이 사이에 싹 들어가가지고 세실드 프랑스를 타란티노 영화에 다시 이제 꽂아줘요? 붙여주려고 뭐 작전을 세워요. 근데 그 작전이라는 게 뭐였냐면 성형수술. 젊어 보이는? 젊어 보이는. 그래서 타란티노 측 이제 관계자랑 얘기를 해가지고 세실드 프랑스한테 살짝 여기에 보톡스 조금만 넣으면 너무 지금 미인이시니까 젊어 보일 거다.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성형수술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실드 프랑스는 실제로도 되게 자연주의적인 삶의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되게 화장도 별로 잘 안 하고 옷도 되게 편안하게 입고 다니고 되게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분이라서 쇼핑 자체를 잘 안 하는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이 드라마에서도. 그래서 이 수술도 되게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어요. 여자 배우에게 나이란. 여자 배우에게 성형수술이란. 꼭 해야 되는 건가?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식의 고민들이 담겨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세실드 프랑스라는 배우가 타개해 나가는지가 첫 에피소드입니다. 뭐 2화는 되게 유명한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영화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되게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에피소드에 뭐 한두 개씩 이렇게 탁탁 꽂아가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2화는 되게 뭐 프랑스와즈 파비앙이라는 되게 나이 많은 프랑스 배우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린 르노라는 또 이제 나이 많은 여성 배우가 있는데 이 두 여성 배우가 역시나 또 나이가 많아가지고 다양한 배역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나이 많은 여자 배우의 어떤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여성 배우들한테 어떤 역할들을 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또 매니저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성 배우들의 일에 대한 되게 의욕, 막 할머니 배우들 나와가지고 막 이래요. 나 뭐든 할 수 있어. 그 액션 영화 나 이번에 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잘 안 될까?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런 여성 배우들의 일에 대한 의욕, 삶에 대한 열정 이런 게 이제 이 시즌 1의 두 번째 에피소드의 주제로 다뤄졌었고요.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들이 실제 배우가 느끼는 어떤 고민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고 제가 아까 말했던 모니카 벨루치가 나왔던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약간 외로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되게 엄청 인기 많고 섹시한 여배우잖아요. 근데 이 모니카 벨루치가 너무 섹시하고 유명하고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를 어려워하는 그래서 자기가 되게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주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줄리엣 비노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 배우로서 칸 영화제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그래서 칸 영화제의 이 준비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게 담겨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되게 늘 화려하고 멋있고 우아한 배우들인데 이들이 되게 그 이면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우아하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런 게 되게 잘 담겨 있어요. 막 그래서 캐릭터들을 바라보는 제작자의 시선이 무엇보다 되게 따뜻하고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구체적으로 이 에이전트들 아까 말씀드린 그 에이전트들의 개성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되게 깊은 제작자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곤모술수에 능하다고 했던 마티스도 되게 나쁜 캐릭터가 절대 아니에요. 되게 욕심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자신의 욕심이 스스로 발걸려 넘어지는 막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아까 일에 미친 앙드레아 그 여자 에이전트의 경우에도 되게 배우들과의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여성의 삶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관계는 되게 소원해요. 그래서 그 애인들한테 맨날 나 바쁘다고 해 이러면서 바빠서 못 만나면서 관계 되게 금방 끝내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한켠에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레즈비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즌이 거듭해 가면 어떤 애인을 만나서 앙드레아의 인생이 되게 많이 바뀌는 그런 것들도 나와요. 그리고 되게 또 카미오라는 아까 말씀드린 앙드레아의 비서 이분이 이제 20대 초반에 에이전트를 꿈꾸는 지망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똑똑하고 재기발랄한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 드라마는 카미유의 되게 우당탕탕 성장기의 방향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카미유가 마티스의 숨겨놓은 딸이거든요. 그런 어떤 관계에서의 면도 재밌게 풀어지고 있고요. 또 아까 그 착한 가브리엘이라는 에이전트는 되게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하고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일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은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이런 일터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실패하고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어요. 완결 난 드라마예요? 완결이 났어요. 시즌 3가 일단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이제 안 나오고 있거든요. 시즌 3 마지막을 보면은 이 앙드레아의 비서인 까미유가 미국에 있는 영화 에이전트로 옮길 것 같은 뉘앙스를 비치면서 끝나요. 그래서 뭔가 더 나올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 이게 혹시 이제 시즌이 바뀌면서 미국을 배경으로 펼쳐질지 아니 네. 그냥 열린 결말로 끝날지 그래서 팬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 많던데 저도 제가 뭐 소개할 거 찾다가 그러니까 제가 소개할 거랑 이거랑 되게 최애 드라마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막 블로그나 막 트위터나 이런 데서 그래서 파와 이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되게 재밌어요. 되게 오피스 드라마이자 로맨스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들의 그 이면의 삶을 보여준다는 게 되게 흥미롭고 그리고 여성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보통 영화계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무엇보다 되게 주체적인 모습들 많이 보여줘서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저 안 보겠는데 그 영화 갑자기 생각났어요. 한국의 여배우들인가? 맞아요. 저 그 그거 영화 봤었는데 그 영화도 약간 그 여배우들의 뭐 맞아. 캐스팅이나 서로의 맞아. 약간 기싸움이나 약간 맞아, 그런 거. 그런 거라던데. 맞아. 맞네요. 그런 면에서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그것도 되게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났잖아요. 맞아요. 고현정 맞아요. 씨랑 뭐 윤여정 씨. 맞아. 그때 이미연, 엄청 김민희. 그이 연출이냐 최지우. 레알이냐 맞아. 맞아. 근데 핫했었는데 되게 궁금하다. 다음은 제가 프랑스를 했으니까 아이슬란드로 가볼까요? 북유럽으로 고고. 고고. 미드 소마로 고고. 오 마이 갓. 자 해볼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슬란드 영화를 들고 왔는데요. 영화는 램스라는 영화예요. 양? 네, 양들. 근데 아마 아무도 처음 안 보셨을 들어봤어요. 거고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야, 이거를 어떠한 연유로 개봉했을 때 봤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지금 안 나거든요. 아무튼- 영화. 네, 네. 2016년에 그 겨울쯤에 오. 개봉을 했었고 이게 또 독립영화관 막 이런 데만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관객이 4,000명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저와 제 친구가 한 명 2,000명 중에 한 명꼴. 기억을 하려도 도저히 기억해낼 수가 없어 보러 가는 이유를. 아무튼 봤는데 이제 어디 있어요? 생각보다 왓챠 있어요? 네, 왓챠에 있어요. 오, 왓챠 참 독립영화 같은 거 많이 그쵸. 있더라. 왓챠가 그런 거에 좀 강한 것 같긴 해요. 음. 그래서 이게 2016년 깐느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이라는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대요. 오, 시선. 그리고 제가 별로 아이슬란드라고 하면은 그냥 보통 되게 멋진 여행지라거나 아니면 영화의 촬영지, 뭐 로케이션 뭐 이런 걸로는 많이 언급이 되는데 아이슬란드에서 제작한 영화라고 했을 때는 약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아이슬란드가 뭐 인구도 적고 영화 시장도 좀 작은 편이어서 1년에 한 10편 정도만 제작이 된대요. 그리고 또 예상 1년에 10편? 네, 그래서 영화인들이 다 친구래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영화 하나 개봉하면 모든 크레딧에 다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뭐 그런 수준이래요. 그리고 또 예상 규모도 좀 크지 않을 테니까 좀 예술 영화로 구분되는 영화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이거 이제 이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 당시에 보도자료에서 봤던 거니까 지금 뭐 나아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근데 국민들이 영화 관람 많이 한대요.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러려나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 그 이 영화는 아이슬란드에서도 좀 시골 마을에 대한 그 시골 마을이 배경이거든요. 젊은이도 좀 많이 없고 마을 자체가 사양 산업이라고 하는 양목을 또 주업으로 하는 되게 작은 마을인 거예요. 막 보면은 다들 눈꽃무늬 니트 같은 거 다 똑같은 거 막 좋아. 맞춰 입고 털모자도 눈꽃무늬 막 이런 거고 막 마을 회관 같은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되게 작은 뭐 행사 같은 거 하면서 사는 되게 귀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군미와 키디라는 중년의 형제가 주인공이에요. 다 막 둘 다 수염 막 덥수룩하고 산타클로스처럼 배도 뭐 좀 나오고 약간 그런 귀여운 형제인데 이 형제가 특이한 게 40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서로 아니면 그냥. 서로. 어. 그러니까 뭔가 히스토리가 있어 보이는데 영화에서 그거를 다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이미 그냥 40년간 척을 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또 웃긴 게 양 농장은 같이 쓰고 옆집이긴 해요. 옆집이지만 뭐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조금 살짝 멀긴 한데 그래서 진짜 뭔가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키디가 키우는 아주 귀여운 보더콜리를 불러서 전에? 쪽지를 써가지고 입에 웃긴다, 물려서 진짜. 가 이렇게 귀엽네 해가지고 정말. 해주는 거예요. 무슨 뭐 전쟁통에 비둘기 뭐 이렇게 날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되게 귀여운 모먼트들이 있고 군미라는 동생의 시선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되는데 되게 말수가 적은 사람이고 되게 양들을 되게 자식처럼 아끼고 또 마을 사람들과도 되게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키디는 완전 고집불통 할배. 막 고집 개세고 다혈질이고 막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럼 술 먹고 행패 부리는 막 그런 타입 있죠. 근데 그 사람도 양은 되게 끔찍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 왜 둘의 사이가 안 좋을지 대충 이제 알만하죠. 짐작이 가는데요? 난 구미편. 근데 되게 귀여운 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제가 가져온 이유가 이렇게 귀여워서인데 마을 사람들이 이 형제가 사이가 안 좋다는 거를 다 알고 아는데도 다 잘해줘요. 다정해요. 그 둘이 얘기를 안 하니까 서로 각자 가서 이제 얘기를 전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훈훈한 마을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을에서 최고의 양 뽑기 대회가 열리는 걸로 시작을 해요. 최고의 양. 너무 아이슬란드. 그냥 거의 와, 전부 참여한다고 거의 보면 살고 돼. 싶다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1년 동안 아주 애지중지 키운 양 한 마리를 이제 세워가지고 그 담당 수의사가 막 이렇게 만지면서 뭐 털, 뭐 질이나 근육, 뭐 두께 이런 것까지 되게 세밀하게 재가지고 1위 양을 고르는 대회인 거예요. 근데
군미가 2위를 했어 자기 양을. 근데 1위는 키디가 하는 뭐 그런 되게 재밌는 상황인데 그러면 군미가 너무 티나게 실망해요. 완전 막 예고편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나 2위다 했다가 1위 키디 하니까 막 완전 축 처져가지고 말은 안 하는 사이니까 말도 못하고 축하도 안 하고 약간 그런 되게 뻘쭘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되게 질투도 나고 하는데 말은 못하니까 이제 몰래 나와가지고 형의 양이 얼마나 이렇게 잘났나 한번 이렇게 본다? 막 이렇게 들춰보는데 약간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양이 약간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미가 갑자기 자기 양이랑 막 분리를 시켜가지고 자기 양 데려가서 막 미친 듯이 씻겨요. 팍팍팍 막 씻겨. 좀 지난 후에 키디의 양이 전염병에 걸렸다는 진단이 내려와요. 이게 뭐 스크래핑가라는 되게 치명적인 전염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양의 뭐 뇌와 척수를 뭐 다 파괴시키는 치료법이 없는 그런 전염병이 걸린 거예요. 그 심지어 그 마을에서는 이 병에 창궐한 적이 없는데 진단이 내린 거야. 근데 이런 가축 전염병 같은 경우는 되게 무서운 점이 멀쩡한 양들도 다 이제 도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마을이 큰일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키디 같은 경우는 군미 이놈 시기가 쟤 때문에 지금 내 양도 그렇고 모든 마을의 양이 다 죽게 생겼다 하면서 또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무서운 게 자다가 막 총 쏘고 막 가요. 막 소리 고리고리 지르면서 막 뒤에서 갑자기 덮쳐가지고 막 무서운데? 약간 그 되게 무서운 형이인 거예요. 그리고 군미 자체도 어쨌든 자기 양도 다 접촉을 했고 죽이라고 하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인 경우에는 아예 그 양 농장 자체 모든 걸 없애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균이 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뭐 건초며 뭐 양이 지내던 뭐 부근에 닿은 목재 이런 것도 다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귀여운 영화라고는 했지만 이게 되게 현실적인 장면들이 나오기도 해요. 동물이 고통받는 거를 별로 보고 싶지 않으면은 조금 영화가 맞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뭐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집단 도살에 대한 묘사는 나오고 이제 갑자기 이제 마을이 조금 이렇게 울렁울렁하게 되는 거고 과연 이제 군미와 키디는 어떻게 될까? 또는 마을은 어떻게 될까? 양들은 또 어떻게 될까? 둘이 화해할지가 너무 궁금하다. 그것도 하나 포인트여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 이 영화가 그 지역 특성에 어울리게 그 시야가 완전 탁 트인 그 시골의 광활한 풍경이나 뭐 되게 조용하고 찬 공기니까 차분한 약간 북유럽의 느낌을 되게 잘 나타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막 힙한 여행지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그냥 너무나 일상이고 과장이 없는 아이슬란드의 풍경이에요. 물론 그것도 저는 되게 아름답긴 했는데 약간 그 보면서 다큐 3일 같은 거 있잖아요. 양 농장의 3일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현실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 좀 자고 온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현실감이 커요. 캐릭터들도 그 눈꽃니트 진짜 계속 입고 다니고 똑같은 거 옷도 좀 해져 있고 막 밥하는 거나 뭐 작은 이벤트들을 지내는 그냥 일상을 다 그냥 덤덤하게 보여줘요. 지루하지 않은 게 뭐냐면 그런 되게 담담한 일상 안에 연출이 싹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나는 이런 연출을 했다고 이렇게 과장하게 되는 컨텐츠들도 좀 있잖아요. 대사 하나하나라던가 그런 것도. 근데 그러한 자기적인 면이 하나도 없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은 이게 되게 기본적으로 웃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일단 팍 웃게 돼요. 그냥 헛웃음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빵 터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되게 특이한 면이 있는 영화예요. 되게 무거운데 재밌고 뭐 가볍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후기를 많이들 남겨주시더라고요. 전염병이 돌고 마을의 생존의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동물이 죽게 되는 그런 되게 무거운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고 오히려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고 유머들이 되게 과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정말 스무스하게 보면서 기분은 좋아지는 영화? 지금 우리 상황도 좀 밖에 못 나가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 좀 많은데 저 이거 영업하겠다고 다시 보고 나서 좀
시원했거든요. 내 방 공기도 좀 차가워지는 것 같으면서 그럴 것 같다. 시야도 탁 트이면서 약간 되게 힐링되는 그 아이슬란드 그 전통 음악 같은 것도 좀 깔리면서 가끔씩 이제 키디가 행패 부리면서 막 이렇게 왕확 해주고. 근데 키디가 진짜 귀여워요. 진짜? 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반응이에요, 다들. 중년에 남자 형제가 나와가지고 뭐가 그렇겠냐 귀엽냐. 싶은데 총 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일단 다들 없어. 마을 사람들이 다 껴있고 뒤뚱뒤뚱 걷는 것 자체가 좀 귀엽고 그러니까 나중에 좀 연민이 생겨요, 키디한테도. 일단 키디가 자기가 뭐 사람들과의 소통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양에 대한 사랑만큼은 찐이고 갑자기 그 뭐지? 소영아 생각나네. 원앙 소리. 그 눈물 줄줄 끄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 막 양한테 막 얘기를 걸면서 아, 내 새끼 막 이러면서 막 군미 같은 경우는 양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막 펑펑 울기도 해요. 근데 막 자기 손으로 뭐 이렇게 끝내고 싶다 막 이런 되게 슬픈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약간의 반전이 있는 영화라서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형제가 의기투합하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도 좀 귀엽고, 그러니까 키디가 사고를 치고 군미가 한숨을 푹 쉬면서 해결을 하나씩 하는데 나중에는 군미도 빡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긴 방법으로 형을 골탕까지는 아니고 늘 형을 살리다가 되게 빡쳐서 웃기게 살리는 장면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되게 작고 소소한 유머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영화가 끝나면 아, 영화 잘 봤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일단은 아이슬란드 영화라고 하니까 되게 새롭네요. 그렇죠. 제가 가져온 영화는 더바디라는 영화입니다. 더바디라는 영화 이름은 액션 영화인가요? 스릴러가라고 했잖아요. 더바디는 바디면 섹시한 거예요? 끌끌끌. 더바디는 그 시체 뜻일 거예요. 오 마이 갓. 이 오리올 파울로라는 감독이 이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제가 더바디 말고 원래 넷플릭스에 있던 세 번째 손님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인비저블 게스트라고 있는데 지금 내려갔어요. 넷플릭스에 없어요. 오리진 아니라서. 근데 그 영화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알고 봤더니 감독님이 똑같은 분이네. 그래서 이 감독님 어쩌면 스페인에서 약간 스릴러물로 좀 입지를 잘 하고 계시는 분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와 관련된 재밌는 얘기는 줄거리 얘기한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요. 더바디라는 영화는 그 알렉스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알렉스는 화학과 교수고 교수면서 동시에 제약회사 다니는 뭐 그냥 잘 나가는 그런 멀끔하게 생긴 남자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아내가 진짜 아름답고 엄청 섹시하고 치명적이고 그 예전에 그 꽁치가 영업한 약간 와디프의 르네 젤위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유산을 상속을 되게 크게 받아서 돈이 진짜 많아요. 돈 많고 아름답고 섹시하고 되게 똑똑하고 모든 걸 갖춘 여자인가 진짜 보네. 모든 걸 갖춘 사업을 엄청 크게 막 이렇게 벌려가지고 돈도 진짜 엄청 잘 벌고 똑똑하고 엄청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알렉스보다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게 좀 시간이 흐르니까 사이가 조금 소원해지기도 하고 특히 알렉스의 마음이 많이 식어가는 거예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 그거는. 그래서 막 근데 아내가 점점 식는 거 싫어. 아내 이름이 마이카인데 마이카가 점점 이제 조금 알렉스한테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 자체는 시선이 알렉스의 그 시선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마이카가 자꾸 자기한테 집착하고 막 그러고 있는 와중에 알렉스는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죽어라. 이미 알렉스는 자기 교수라고 했잖아요. 자기 학교에 가르치는 허허. 그 강의에서 엄청 아름다운 또 다른 느낌으로 아름다운 학생과 이미 그냥 연애를 엄청 깊게 하고 있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렉스는 뭐 바람 필 생각 없고 그냥 헤어지려고 했었지. 마이카랑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마이카가 정리를 할 수 없게끔 자꾸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똑똑하고 돈이 많으니까 그 스페인은 뭐 혼전 계약서 이런 게 있나 봐요. 약간 결혼할 때 이제 계약서 같이 쓰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자칫 잘못하면 진짜 약간 파산할 정도의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게 가능한 상황인 거야. 그래서 근데 뭐 자기가 바람 피는 건 일단 모르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혼을 해야지 하면서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카는 진짜 자기를 사랑하긴 해 엄청 또. 그래서 막 그런 상황에서 바람을 피고 있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들으면은 그냥 뭐 바람 피고 조금 집착하고 갔지만 그 좀 마이카가 사실 무섭긴 해요. 알렉스 시선을 봤을 때 정말 집착을 좀 해. 좀 무서워. 물론 알렉스의 시선이라서 그런데 막 뭔가 무섭고 뭔가 그 자세한 그 자기 모든 얘기들을 하지 않는 것 같고 마이카가 뒤에서 뭔가 알아서 자기가 뭔가 하고 있는 그런 되게 멋있는데 위험한 약간 여성같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지고 너무 괴롭고 근데 계속 숨겨야 되고 바람피는 거를 근데 이 그 바람피는 상대 카를라라는 여자는 너무 좋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남자가 점점 조금씩 이제 정신이 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아무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그러니까 헤어지지 않고 이혼하는 방법이 있어. 그건 아내를 죽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난리 났고. 그래서 아내를 난리 죽일 났네. 각오를 해요. 그렇게까지? 네, 그 영화에서 근데 좀 이 알렉스가 왜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긴 나와요. 물론 그걸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납득이 돼요? 뭐 왜 그랬는지는 납득이요?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남자,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 설정이 그런 어떤 위험하고 치명적인 이런 거니까. 근데 이 스토리 자체가 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전제예요. 죽이는 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죽였어. 아내가 LA에서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날 그 제약회사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 이게 주사로 딱 놓으면 8시간 이후에 서서히 심장마비로 죽고 시체를 부검했을 때 아무 흔적이 남지 않는 그런 약품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전문가니까 그거를 이제 아내한테 투약을 하는 거죠. 근데 죽었어? 네,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LA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8시간 정도 있다가 사망해요. 갑자기 사망했으니까 일단은 그 약간 검시소 같은 데로 옮겨졌고 시체는 이제 알렉스는 집에 누워서 이제 엄청 슬퍼하고 알렉스의 여동생이 와서 위로해주고 그 아내의 처형들 있잖아요. 처형들도 와서 이제 위로해주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영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내가 죽은 지 몇 시간 있다가 갑자기 경찰한테 연락이 와요. 근데 연락을 받았더니 시체 검시소에서 아내 시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까? 이제 근데 알렉스는 이제 좀 슬퍼가지고 누워 있다가 이제 처형들 다 보내고 난 뒤에 그 바람피는 여자 있잖아요. 카를로 집에 가 있어요. 카를라랑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그 전화를 받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뭐 조사를 시작해요. 경찰들이. 근데 경찰이 그 경찰 중에 한 명이 그래서 형사가 이 사건을 보니까 알렉스가 점점 뭔가 수상한 거야. 뭔가 아내가 죽었는데 죽은 지 지금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슬퍼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시체가 사라졌다고 했을 때 이런 너 어디서 뭐 했는지 뭐 그리고 이 전화 받았을 때 어디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자꾸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왜냐면 바람피는 사실을 숨겨야 되니까 뭐 두통약을 사러 갔다고 막 하는데 두통약 가져오라고 하면 없고 막 이런 식의 뭔가 수상하니까 이 형사가 점점 알렉스가 혹시 아내를 죽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알렉스는 알렉스대로 시체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랬는데 그 시체소, 그러니까 영안실 같은 곳 안에서 이 모든 영화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되게 공포 영화 같이 무서운 배경에서 갑자기 막 불이 정전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은 알렉스가 화장실에서 잠깐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뒤에 막 열려. 조용히. 그러더니 편지가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뜯어보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알렉스가 영국에서 그 죄송합니다. 아무튼 알렉스가 그 카를라 바람피는 여성 있잖아요. 카를라랑 둘이 문자 메시지로 한 내용이 거기 적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눈을 감으면 내 옆에 당신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카를라가 보낸 문자가 그 편지에 적혀 있어. 막 그런 식이 있다거나 뭐 아니면 갑자기 그 독약 있잖아요. 투약했던 거 그거를 다 그 현장에서 다 모든 걸 없앴거든요. 알렉스는 당시에. 근데 또 뭐 불이 꺼지거나 해서 막 영안실에 갑자기 덜그럭 소리가 나서 깜짝 들어갔더니 사라진 시체 그 영안실 뭐지 칸막이 같은 거에 그 독약 통이 올려져 있고. 그 알렉스가 자꾸 정신이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뭐지?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요소들이 많아지면서 문득 아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내가 진짜 자기한테 빚엿을 먹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선이 뭐가 나오냐면 앞에 근데 죽었잖아. 들어보세요. 검시관이 그 처음에 이제 검시관이랑 형사가 등장했을 때 그 그러니까 부검하기 직전에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검시관이 근데 했던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어떤 이 심장마비 경우에 가끔씩 강경화라고 해서 그 죽은 줄 알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로 실려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후 경직처럼 이렇게 모든 몸이 굳고
뭔가 이 자율 아. 신경계 이런 게 가만히 이렇게 굳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 갑자기 확 깨는 경우가 음. 있다라는 아. 얘기를 흘려요. 그럼 그래서 살아있을 그런 수도? 건가? 막 알렉스도 막 경찰도 그런 건가? 점점 아내는 살아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자기한테 복수를 해. 그러니까 둘이 알고 있는 뭔가를 카를라랑 둘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막 자꾸만 뭔가 이야기를 하고 되게 무서운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개 무섭다. 이제 알렉스는 알렉스대로 이 모든 사건을 덮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 이 형사는 형사대로 알렉스가 범인이 아닐까? 그럼 이 시체를 찾으면 모든 게 부검하면 모든 게 나오니까 빨리 얘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렉스는 알렉스대로 만약에 살아있다면 자기는 살인한 게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게 나은가? 이러면서 막 모든 사실을 막 이러고 뭐야? 그 영안실을 지키던 경비원 한 명이 무언가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도망가다 차에 치여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비원이 깨어나면 뭘 봤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사도 이 알렉스도 초미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알렉스가 형사보다 먼저 그 카를라한테 시켜가지고 그 경비원 병원에 가가지고 경비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라고 시켜요. 근데 그런 임무를 내리는 과정에서 카를라도 점점 뭔가 위험에 처한 듯한 느낌인 거야. 뭔가 카를라가 자꾸 누군가 나 쫓아오는 것 같다고 이러고 그러니까 자꾸 아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이 아내가 살아서 이 모든 거를 약간 함정을 파놓은 것 같다라는 이미 자기가 약투하여한 걸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뭔가 대비를 한 것 같고 자기가 함정이고 오히려 걸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돼요. 근데 이 영화는 엄청난 반전이 있고 뭐 그게 너무너무 재밌고 이 스토리가 진짜 너무 쫄깃해요. 그러니까 스릴러인데 진짜 무서워요. 이게 청불이에요? 충분일 것 같은데 100%. 아니요, 근데 그렇게 잔인하진 않아요. 15세. 그래서 되게 근데 수 그렇다고 있겠다. 귀신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근데 뭔가 그 스토리 자체가 진짜 이 여자가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이 남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어떤 장치들이 계속 나오고 그럼 과연 진짜 이거 여자 산 건가? 살아있나? 이런 궁금증. 만약에 살아있지 않다면 도대체 누가 벌이는 짓인가? 왜 알렉스한테 이러지? 근데 진짜 재밌어요. 반전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너무너무 재밌고 이 영화가 그 미국에서도 리메이크가 되고 한국에서도 리메이크가 됐어요. 그 사라진 밤이란 영화가 있거든요. 맞아. 나 그 얘기 들으면서 뭐가 한국영화 비슷한 게 뭐 맞아요,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이랬어요. 근데 저 사라진 밤도 봤는데 사실 사라진 밤은 별로예요? 네, 별로고 아. 이걸 보세요. 아, 네. 내용이 좀 달라요? 그 장치는 똑같아요. 설정 다 똑같은데 연출이 확실히 이게 훨씬 더 재밌고 재밌어요. 사라진 밤은 그리고 또 영화 자체가 좀 되게 저예산으로 찍어서 배우들은 괜찮거든요. 김성경 배우랑 김희애 배우랑 김강우 이렇게 배우들은 짱짱한데 영화 자체가 좀 저예산이라서 사실 영화 자체가 주는 그런 매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는 게 훨씬 낫고 그 제가 같이 말씀드렸던 인비저블 게스트 있잖아요. 이것도 진짜 재밌거든요. 원래 저는 이걸 영업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내려가서 지금 못 가져왔는데 이 영화도 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네이버나 이런 데 유튜브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 영화도 한국에서 리메이크가 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 감독 자체가 너무 저는 앞으로가 좀 기대돼요. 그래서 좀 스릴러 이런 장르에 되게 좀 특화된 그 전작들도 보니까 그런 이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는 영화고요. 이거는 아무런 정보 찾지 마시고 요까지 듣고 그냥 보시면 가장 재밌을 영화다라는 재밌겠네.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프랑스의 파리에선 사랑을 이라는 드라마를 가져왔습니다. 봤어요? 뭐라고요? 파리에선 사랑을. 오리지널이에요? 네. 넷플릭스에 아니 안 있는 봤어요. 심지어 되게 낯서네요 제목이. 그러니까 그래서 설명을 뭐 일단 드리면 그 한 에피소드당 30분 정도밖에 안 돼서 재밌게 뭔가 킬링타임 용으로 볼 수도 있고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은 줄거리는 사실 간단하지만 되게 막장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엘자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분이 전 남친과 헤어져서 너무 괴로워해요. 예를 들어 술 먹고 전 남친한테 뭐 문자를 보낸다거나 일로서 좀 계속 마주치는 그런 전 남친인데 그때는 막 아무렇지 않은 척하다가 술만 먹으면은 막 울며 불며 난리치고 이런 엘자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고요. 친구들이 매춘남인 매춘남을 사서 매춘남이요? 엘자와 데이트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엘자가 몇 년 동안 지금 남성과 그런 사랑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잡아라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매춘보다 약간 에스코트 네. 이런 느낌 아니에요? 사랑을 파는 뭔가. 네, 근데 아마 넷플릭스에서는 사랑을 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아니 매춘이에요. 완전 이거 칠봉 스타일이네 남자가. 그쵸? 토마디랑 완전 그러니까, 닮았네. 완전 프랑스 토마디야.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고. 참나. 토마디랑 보조개 똑같아. 그러니까 완전 토마디. 그러니까 애교가 많고 키가 큰 토마디예요. 그래서 아무튼 완벽한데? 그런 어떤 그 사랑을 파는 쥐를 사서 그 남성 이름이 쥐리예요. 쥐 뒤퐁이라고 이상한 이름을 지었는데 그걸 사서 친구들이 엘자와 한번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는 게 아니라. 남자한테. 엘자가? 엘자가. 친구들은 야 어떻게 매춘남이랑 그 사랑에 빠져 말도 안 돼 막 진짜 매춘남이라 그러고 막 엄청 재밌겠다. 나 이거 봐야겠다. 19세 그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뭐 그런 어떤 성기를 뜻하는 단어들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당황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매춘을 하는 쥐일도 사랑에 빠져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아 이거 플롯이 너무 네. 너무 칠봉 스타일이야. 너무 좋아. 막장 중에 전 남친 막장이야. 잊지 못해 미저리가 될 지경인 엘자. 아니 나는 그거 그런 엘자를 위해 주변의 친구들이 아니 저는 사실 처음에 너무 공감했던 게 시즌 1 도입부에 진짜 찌질하게 남친 못 잊어서 술 마시고 전화하고 막 문자하고 얘들아 그 전날에 내가 보냈다 문자 이래가지고 애들이 어떡하지 이러면서 걱정하는 게 나와요. 그게 딱 저 같은 그런 느낌. 칠봉이 어떡하지? 들고 또 어떤 잘생긴 사람 딱 오니까 금사빠처럼 사랑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웃겨. 한번 봤고요. 그래서 이게 그 둘의 러브 스토리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친구들마다의 어떤 그 에피소드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샬롯이라는 친구가 사실 그 매춘남을 연결시켜 준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그냥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사업을 하는 마티웨라는 되게 또 잘생겼어요. 그 친구와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이런 스토리인데 또 이 마티웨는 너는 이 아르바이트 같은 것만 하지 말고 뭔가 진지한 그런 직업을 가져보면 어때? 이런 식으로 하고 서로가 되게 도움이 되는 사이로 발전하는 그런 관계고요. 또 에밀리라는 친구는 지금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매춘남을 소개시켜줬다고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그런 임신부 친구인데 임신까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남친을 속이고 나 육아휴직 받았어 라고 해놓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자신의 일을 놓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여성이죠. 우리가 대체 무슨 관계지? 나는 결혼을 하고 가도 가졌는데. 같이 살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에밀리는 우린 결혼 안 해도 끈끈하잖아. 왜 그러니까 결혼을 연인 관계는 아니에요? 친구 관계요? 연인이죠. 연인이구나. 왜냐면 임신을 둘이 연인이니까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남친인 안토이는 나를 안 좋아하나? 나를 못 믿나? 이래서 그분이 병원에서 일하거든요. 그 병원에 있는 되게 예쁜 동료와 사랑에 빠지진 않아요. 그냥 약간 약간 잠깐? 썸씽이 있는 듯한 그런 섬씨. 뉘앙스가 있어요. 섬싱 단어 뭐? something 그런 뉘앙스가 있고 그래서 각자의 어떤 그 에피소드가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엘자의 전 남친도 되게 찌질한데 재밌어요. 그리고 그분이 엘자한테 어떤 그 괴기스러운 성적 그런 뭐 판타지를 막 이렇게 주입시키고 이랬대요. 근데 엘자는 너무 사랑했으니까 똥차였네.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다시 할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보같이 구는 그런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약간 시트콤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로코 같아요. 재밌겠다. 네. 나 이거 네. 봤다. 봤어요? 재밌어요? 재밌지 않아요? 재밌을 줄 알았는데 바보 왜? 같나요? 어떤 면에서? 엘자가 바보 같나요? 아니 왜냐면 난 너무 보고 싶은데 지금. 엘자가 바보 같냐고요. 아니 근데 그 매춘남을 소개시켜주는 그 컨셉이 너무 재밌잖아요. 맞아. 그거 너무 재밌는데 제 취향은 아니었나 봐요. 약간 좀 연출이 약간 과장돼 있어요? 약간 오바스러움이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감정이 되게 이렇게 커요, 엄청. 웃겨요? 뭐 웃긴 부분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사실 제가 어떤 파리에 대한 낭만이 그렇게 없어요. 그냥 에펠탑 있는 뭐 도시구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보면서 쥐과 엘자가 처음 만나는 게 그 파리 시청 앞에 있는 요 회전
천연목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그 여행 가서 봤지만 되게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거기가 되게 어떤 로맨틱한 장소로 변하면서 이것 때문에 파리를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창마가 말한 대로 남자 주인공이 토마디랑 너무 닮아가지고 진짜 이거 아니, 토마디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다들? 아니 나 너무 좋아. 근데 토마디는 그 로맨스를 안 찍어요. 맞아. 그래서 아 진짜? 네. 잘 없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 몇 개 한 거 빼고는. 그러니까 디스민주어 찍었는데 그것도 뭐 사실 거의 뽀뽀신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각 잡고 찍은 게 별로 없는 그러네. 것 같아요. 최근에 다 전쟁이나 뭐 액션 이런 거. 아니 여기 2명을 위해서 좀 찍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걸 좀 찍어줘. 맨날 그 전쟁 영화만 하고 진짜. 아무튼 토마디랑 너무 닮아서 놀랐는데 보다 보니까 또 토마디와는 또 다른 매력? 배우만의 매력이 있어서 알겠구나. 계속 보게 됐고 프랑스어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이분이 맞아. 말한 게. 저는 사실 좀 꺼려졌던 거는 제목이 파리에선 사랑을 너무 구리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더 훅업 플랜. 그러니까 뭐 뒤에 훅업 뭐야? 플랜. 플랜. 그러니까 한 번 자는 그런 플랜을 짜준 거니까 맞는 음. 말이고 이 프랑스어로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사랑 계획이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잘못했네. 그러니까 파리에선 사랑보다 차라리 뭐 원나잇 뭐 꼬시는 계획 방 뭐 이런 꼬시는 거 방법 이런 원나잇 거 괜찮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 파리에서 때문에 원나잇을. 맞아 파리에서 원나잇을 하든지 자극적이 얼마나 좋아. 제목 보고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보시면은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근데 진짜 넷플릭스 제목 너무 못 짓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어떡할 거야 이거 넷플릭스 한국 좀 해봐요. 진짜. 이게 법이 있는 걸까요? 나름 뭔가 가이드라인이 어떤 있는데. 제한적인 뭐가 있. 그 인비저블 게스트도 세 번째 손님 너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세 번째 그래. 손님은 그래 그리고 그거 그 레슬링 여인천하. 아 맞아 여인천하. 여인천하 요새도 광고 진짜. 뜰 때마다 너무 뭐야 이거 도대체 다 묻는다니까. 아니, 누가 여인천하 여인천하라고 하래. 여인천하. 글로우는 재밌습니다. 자꾸 제목에서 참사가 일어나는데 그래 주아인마 분들도 막 계속 그랬잖아. 맞아. 참 안타깝다. 네 제발 아무튼 여러분 네. 꼭 보시고 저 이걸로 재밌겠는데? 또 연애 감정 뿜뿜 올라가지고 진짜? 한번 봄을 기다리고 있네요. 아 열심히 봐야 돼. 되게 여자 시청자들을 뭐지 노린 로맨틱 코미디예요. 왜냐면 남자가 남자가 다 잘생겼어. 되게 잘생겼고 좋네. 여자 주인공은 되게 평범한 느낌이라서 되게 시청자가 감정이입하면서 보기 좋은. 아니 제가 걔나 좋아하는 토마디 닮았어. 맞아. 아니 토마디 닮았고 나머지 분들도 잘생겼어요? 다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프랑스 또 한번 가야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아, 들더라고요. 요새 저한테 좀 달달하고 따뜻한 영화가 좀 필요했거든요. 맨날 뭐 좀비 나오고 시체 나오고 뭐 이러니까 약간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가볍게 볼 수 봐야겠어요. 있는 드라마라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비영어권, 네 영어에 좀 물리신 분들은 좀 이렇게 뭐 프랑스어 또 스페인어, 네, 아이슬란드어 이런 좀 낯설고 새로운 언어의 콘텐츠들을 또 보시면서 기분 전환을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구독자분들이 좀 재밌는 새로운 비영어권 콘텐츠 추천을 해주시면 또 다음에 녹음할 때 소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 주 또 즐겁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둥.